2017 2.0을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이지회 학예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시 연계 프로그램 나는 향기가 보여요 대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행사는 MMCA 서울 7전시실과 그리고 동시에 워치앤칠 플랫폼 워치앤칠.k와 KR과 MMCA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비한국어권 참여자들을 위해서 행사는 영어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메타 오픈아츠와 테라로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메타 오픈아츠 관계자분들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Raphael and Pei. 그리고 행사로 나가실 때 관객분들께 테라로사 커피를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후원해주신 테라로사 감사합니다. 워치앤칠은 미술 작품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는 구독형 아트 플랫폼 워치앤칠.kr을 주축으로 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열린 워치앤칠 시즌 1은 마닐라, 치앙마이, 그리고 홍콩의 아시아 지역 미술관들과 협력으로 집의 연결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를 개최했었는데요. 이번 시즌 2에서는 샤르자와 스톡홀름, 중동과 유럽 미술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요. 디지털 시대의 감각에 대해서 사유하는 작품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 워치앤칠은 오늘 대담은 워치앤칠 이번 시즌 주제인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지하는지, 우리의 감각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도전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시에 참여한 시각예술가 두 분과 또 뇌과학자 두 분의 관점을 통해서 감각의 어떤 다층적인 요소와 그 관계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대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동선입니다. 네, 현재 궁금한 뇌 연구소의 대표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선 박사님은 독일 마크 플랑크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와 티빙헨 대학교에서 인간 인지 및 행동 연구로 사회 인지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독일 뇌신경 퇴행성 질환센터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 미래기술전략팀장을 거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뇌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치고 계신데요. 대표 조서로서는 올해 초 출간된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뇌는 춤추고 싶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는 유튜브 채널로 13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십니다. 네. 다음 김하영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영상, VR, 퍼포먼스, 픽션 등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하는 시각예술가이신데요. 작품마다 방대한 리서치를 통해서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 김하영 작가님은 SF 소설, 사변적 서사, 세계관 구축, 신화 짓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누락되거나 잊혀지기 쉬운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수 미술관뿐만 아니라 베니스 비엔날레, 파리 도쿄, 타이페이 관두 미술관 등 국제적인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워치앤칠 시즌 2에서는 MMC의 소장품인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과 이 작품의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렉처 퍼포먼스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찾아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현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역시 이번 전시 참여 작가인 염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읽은 작가님의 세계여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사람을 포함한 생물, 자연, 사물, 기계 등의 다양한 존재들이 어떻게 공생하고 영향을 주며 진화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업하는 시각예술가입니다. 염지혜 작가님은 영상 매체를 주로 다루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리서치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작가 특유의 어떤 관점을 이끌어내는 작품들을 선보여 오셨는데요. 지난해
제가 다니는 모든 미술관에서 염재 작가님의 작품을 본 것처럼 정말 다작을 하셨던 이제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MMCA 리움, 아르코 미술관, 피렌체 르무라트 현대예술센터, 가나 쿠마시 컬처럴 센터 등 국내외 다양한 미술기관에서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워첸칠에서는 MMC의 소장품인 미래열병, 그리고 사이보그 핸드스탠더러스의 코라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두 작품 모두 사이보그에 대한 작가님의 사유가 담긴 자매 같은 작품으로, 특히 이제 사이보그 핸드스탠더러스의 코는 오늘 흥미롭게 얘기해 볼 수 있는 후각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일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현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DGIST 교수이자 후각융합연구센터의 센터장인 문재일 교수님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신경과학과에서 후각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향기를 이용한 비만 치료의 가능성을 연 연구, 그리고 치매 초기 냄새를 못 맡는 원인을 규명하는 등 흥미로운 그 연구 성과를 내셨고요.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미래전략분과 등 정부와 기업의 여러 기관에서 과학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저서로는 오늘 대담의 제목이기도 한 나는 향기가 보여요가 있는데요. 이건 뇌과학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은 후각으로부터 이 뇌 전반에 걸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감각하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친절히 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대담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행사는 40분의 대담 그리고 40분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대담자분들께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워친치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도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댓글창에도 남겨주시고 또 현장에서 준비해 두셨다가 이따가 질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대담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 대담 중에 배경화면으로 저희 이 사전에 좀 이야기를 나눴던 키워드를 연결하는 두 작가님의 영상이 틀어질 예정이에요. 전식 속 작품도 있고 또 아닌 작품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틀어주실까요? 네. 네. 그러면 근황 토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염재 작가님, 요즘 프리다이빙을 즐기신다 들었습니다. 네, 지금 뒤에 잠깐 나왔던 그 뒷 배경에 이제 그 촬영을 한 거였었는데, 제가 그 보내드렸을 때 아마 한 3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크를 위해서 이제 뭐 제가 요새 관심 있는 키워드나 문장 혹은 푸티지나 이미지 등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거를 픽하셔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제 요새 취미를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었는데, 저거를 보내드릴 때는 제가 되게 프리다이빙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여서 뭔가 이제 막 이 새로운 공간에 들어간다는 이제 설렘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포유류 다이빙 반사해서 이제 그 포유류가 얼굴에 이렇게 물이 닿으면 이제 심장박동수가 되게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의 제가 원시 생물의 기억을 다시 되찾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이상한 기분을 느껴서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사실 제가 중이염으로 되게 고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다이빙만 하면은 이제 계속 밀려오는 이 중이염의 고통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저 푸티지가 되게 약간 공포스럽고 뭔가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두 과학자님 계시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질문이 약간 이 트라우마,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를 좀 어떻게 뇌과학자로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첫 번째 오프닝 질문으로 예,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장동선 박사님께서 다이빙을 전에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투머치 토커니까 너무 길면 끊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프리 스위밍을 바다나 호수에서는 섬까지 한 3시간, 4시간 갔다 오는 이런 종류의 수영을 되게 좋아하고, 사실 프리다이빙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배우려고 하다가 못 배웠던 이유가 이 호흡기랑 이 그 코에서 귀 연결하는 쪽에 염증이 자주 생겨요. 근데 그러면 프리다이빙은 아무 장비를 차지 않고 들어갈 때 이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압력 조절을 잘 해줘야지만
고막이나 이 귀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데 중이염이 걸려서 여기가 이제 막혀 있다 이러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무조건 신체 상태가 그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것은 사실 마음이나 정신의 문제랑 전혀 상관없이 몸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재밌는 것을 두 개를 더 이야기를 하면 아까 다이빙 리플렉스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물과 닿는 순간 실제로 뇌와 온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의식적으로. 이걸 이제 포유류의 다이빙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내 몸의 온도보다 차가운 종류의 물이 내 얼굴이나 목, 어깨 근육 근처에 닿는 순간 부교감신경이 그 작용이 되면서 심박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막 그 전에 흥분 상태였다든지 다른 종류의 자극이 있었어도 그게 쫙 그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호흡과 그 맥박 이 모든 것들이 온몸에서 변해요. 그 이유는 물속에 들어간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널바나의 그 Smells Like Teen Spirit 앨범 보면은 아기가 물속에 헤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살 되기 전에 아이들은 그냥 물속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귀랑 코 이 다 막히면서 그냥 그 물을 먹지 않고 물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헤엄을 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를 없애줄 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 이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물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좀 정신 몽롱한 상태에서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가서 찬물 세수하고 와.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였던 거예요. 찬물이 닿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근데 이 트라우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 뇌나 마음의 상태를 자주 그 걱정을 하는데 저의 경험이 하나 있어서 공유드리고 싶어요. 20대 중반쯤에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무기력증이. 그래가지고 정말 어디 나가지도 않고 1년 넘게 이불 뒤집어 쓰고 진짜 햇빛도 보기 싫어하고 정말 방 안에서 벌레 나올 때까지 진짜 방 안에서만 지냈던 우울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저를 끌어냈는데 제일 먼저 말한 게 병원에 가서 신체 체크를 그러니까 종합 건강 검진을 하듯이 온몸의 상태가 정상인지부터 체크를 해봐라 해서 그 전에 깊이 안 봤는데 호르몬 뭐 피도 뽑고 모든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이 이제 하시모토라는 병으로 다 파괴가 돼서 갑상선 저하가 와 있었고 티로이드 호르몬 T3 그러니까 그 티로이드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되니까 몸의 대사가 안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우울해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 나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주 원인은 대사 호르몬 자체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몸의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병을 치료하고 났더니 마음의 병이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난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뇌도 우리 몸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 몸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왜냐하면 마음의 병 치료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몸의 병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간단한 스텝을 가끔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놓쳤었고. 그래서 뭐 중이염부터 해결하고 프리다이빙이 답이긴 한데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뇌도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 자체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니, 이 영상에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아들이 바다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밥 먹기 전과 밥 먹기 후, 낮잠 잔 후와 낮잠 자기 전과 낮잠 자기 후가 달라요. 아기들은.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짜증 부리고 막 싫어 이러다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나면은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힘이 솟아서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라는 건 생각보다 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신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또 신체와 그 정신 간의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VR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염재 작가님께서 그 작품의 세계관 속의 하나인 그 수중 연구소에 관객들을 좀 초대를 해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그 약간 가이드를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전 흥미롭다고 느낀 게 거기 보면 뭐 다시마를 만져보라고 하신다든지 이렇게 관객들한테 사실은 메타버스 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라고 좀 그런 감각들을 소환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었던 지점이 김하영 작가님이 이런 세계관 속으로
관객들을 불러 모으게 된 뭐 이유나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작업이 사실은 그 수리솔수중 연구소에서 연구소라는 가상의 공간을 둘러싼 연작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에 제가 처음 수리솔수중 연구소란 곳을 상상했고, 그때는 마침 팬데믹이 한참 무르익던 시기라서 어디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컸었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는 우주에 가고 싶다는 이 새로 만드는 픽션의 배경이 우주였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우주에 관한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바닷속으로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요. 거의 저한테는 우주의 진공 상태나 물속의 그런 압력으로 꽉 찬 상태가 거의 동등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부산 앞바다에 오륙도 앞바다에 다시마 연료를 연구하는 수중 연구소가 있다는 설정을 만들었고, 그것은 근미래의 이야기고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약 15년 이후의 미래, 가까운 미래를 상정한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것에 둘러싼 연작을 한 두세 차례 만들다 보니까 이 3D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3D 모델로 만든 뭐 해저와 연구소와 그런 다시마 밭이 이미 구현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마침 VR챗이라고 하는 그 소셜 VR 플랫폼인 VR챗에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갖고 있는 3D 모델을 월드처럼 퍼블리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희의 그 모델을 거기에 공개했고 그다음에 그 속으로 관객분들을 정해진 시간에 초대를 해서 같이 아바타 상태로 연구소도 구경하고 다시마밭도 같이 거니는 그런 일종의 불가능한 공동 현전의 체험을 나눴어요. 근데 그때 사실 그 경험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1일 가이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여럿 달린, 촉수가 여럿 달린 그런 어떤 바다 생물 같은 아바타를 입고 관객분들을 모시고 돌아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완전히 지금 불가능한 감각이니까 VR에서조차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것으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결핍감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현존감으로 충만하다기보다 현존감은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닿지 못하는구나 뭐 그런 감각들 컸던 것 같아요. 감각의 결핍이 뭐 좀 다른 감각을 소환하기 오히려 좀 증폭시키기도 하지 않나요? 네. 일부러 계속 거기서 이 다시마 잎사귀 좀 만져보세요 들어오셔서 냄새 좀 맡아보세요.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수님. 근데 여기 뭐 피드백 좀 막 자유롭게 드려도 네, 돼요? 네.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고 사실 이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깜깜한 두개골 안에서 사실 세상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믿는 것, 듣는다라고 믿는 모든 것들은 이 깜깜한 두개골 안에 있는 뇌에 시각의 망막에 닿아서 시각 중추로 가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보이는 걸로 느껴지는 거고 청각의 이제 고막을 통해서 청각 중추로 전달이 돼서 측두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소리로 듣는 건데 만약에 신호 연결을 바뀌어서 들리는 소리를 시각으로 넘기게 되면은 들어오는 신호가 다 보이는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보이는 신호를 청각 영역으로 넘긴다면은 다 들리는 걸로 바뀔 거예요. 실제로 몇몇 작곡가들의 경우에는 색깔이 소리와 함께 들리는 공감각자들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이 메타버스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가상현실 자체는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상을 할 때도 뇌 안에서 그걸 상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있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뭐였냐면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interoperability, 그러니까 그 상호 운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려지는 이 작품들은 그걸 활용해서 작가님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만 나의 participation, 그러니까 나의 참가는 passive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미술관을 보시 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내가 가져가는 감각은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진짜 감각보다 조금 덜한 경험을 주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이 수중 세계라는 거를 저랑 독일 막스 플랑크 바이사이버네틱스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하던 친구가
실제로 유니티를 사용해서 메타버스처럼 구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기 인도에 가선가 그 비파사나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을 20일 동안 하고 와서 굉장히 막 세상이 변하는 감각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모든 종류의 다른 감각, 핸드폰 같은 거 디지털 전부 다 디톡스를 한 상태로 수도원에 가서 내가 20일 동안 벽만 보면서 정말 내 몸 안의 감각만을 느끼다 보면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 이후에 20일 수도원에 있다 나오면은 모든 듣고 보고 정보들 자체가 너무나 강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경험을 내가 어떠한 형태로 이제 실험 상황에 넣을 수 없을까? 사람들이 호흡을 좀 더 깊게 하게 없을까 했는데 수중 세계에 넣거든요. 비슷해요. 여기 보여줬던 거랑.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이제 호흡이나 맥박을 측정하는 센서들을 착용한 상태에서 하고 호흡을 하면은 옆에 있는 해파리랑 다시마들이 호흡의 박자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할 때 하면은 주변의 물고기들이 나의 호흡에 따라서 그 움직임으로 플로우를 타고 움직이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수중 세계에 나의 호흡을 통해서 내가 이 세계의 지배자가 돼서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감각들이 이 세계에서 보고 있는 존재들에게 전달되지는 경험을 주는데 이거를 이제 뇌과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에이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공지능에서도 에이전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쓸 거예요. 사람이냐 기계냐 쓰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라고 할 때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놨지만 이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로봇이나 아니면 알고리즘이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경우 감각을 느끼는 게 에이전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세상에 변화를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감각이 그냥 나에게 오는가. 이걸 실험에서는 어떤 형태로 실험을 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종류의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physically, 물질적으로는 내 손이 있고 여기 닿았을 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랑 그렇죠? 이건 액티브예요. 그 다음에 손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얘가 기계가 와서 움직이는 거랑 속도랑 이걸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똑같죠. 내 뇌가 느끼는 감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내 뇌는 내 손에게 움직여서 네가 느껴라고 할 때 내가 손으로 보낸 신호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것 자체의 신호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호를 복사를 해서 내가 신호를 냈다는 것만큼은 알기 때문에 내가 액티브하게 갔을 때 느끼는 신호랑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가 와서 닿았을 때 신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똑같이 센서에 닿는 똑같은 감각이지만 뇌가 받아들일 때 내 스스로에게 에이전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부분이 재밌습니다. 후각 영역에도 그런 게 있나요? 네, 뭐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근데 저는 이제 앞에 그 염재 작가님 거 포함해서 이제 물론 이제 몸이 아프면 운동하면 안 되는데 다시 조언 주시면. 사실 장동선 박사님이 그 프리다이빙 하신지 모르고 염재 작가님한테 뭐 이겨내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정신력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뇌과학 쪽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한참 이제 에이즈가 굉장히 심했을 경우에 그 에이즈 환자들이 그때는 이제 5년 생존율이 거의 100, 그러니까 빵이에요. 100% 이제 다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계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이분들이 갖고 있는 뭐 학력, 뭐 교육받은 거, 뭐 의료 그런 걸 다 뒤졌는데 공통점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분들이 그냥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에이즈도 병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뇌와 면역 기관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뉴로 이뮤 시스템이라고 해서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코 파마콜로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어느 정도 이겼는데, 그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신체가 이제 뇌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뇌가 어느 정도의 신체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뇌에서 내는 의지나 그런 것들이 그 몸의 이제 건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양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 실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상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가님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에 가면 안 해본 거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할 때 안 해본 거니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감각이라든지, 아까 이제 장동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호흡을 통해서 다시마가 움직인다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럴 때 느끼는 뭐 그런 내가 뿜는 숨의 그런 색이라든지, 그럴 때 반대로 내가 느끼는 이렇게 불면 어느 정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느끼는 약간의 그런 뭐 즐거움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짜증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특히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액션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기대치 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뇌는 그런 걸 즐기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현실을 똑같이 느끼는 것보다도 약간 그런 것들을 과장해 줄 수도 있고 또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다시 염재 작가님 들어가시면 한 10m 도전하고 싶은데 지금 육체적으로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하지만 고통은 어느 정도 느끼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으로 줄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감각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경험해 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실 궁금한 거는 저는 말린 다시마의 냄새는 아는데 물속에 있는 다시마의 냄새는 어떤 건가요? 수리솔 연구소, 사실 수리솔 연구소죠. 저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만든 가상현실이라는 가상의 세상이라는 걸 모르고, 아 이게 너무 최근에 만들어진 데랑 없나 막 저의 지력을 막 답답해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변 중에 가장 좋은 사변이 현실에 침투해서 어. 속이는 사변인 것 어. 같습니다. 예. 저는 저는 좋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그건 어떤가요? 그 뭐 물속에 있는 다시마의 냄새는 당연히 저희가 먹기 위해서 말려놓은 다시마랑은 틀림없이 다를 텐데 혹시 경험을 해보셨나요? 물속에서 저희가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자체에서 이미 불가능한 상상을 하게끔 관객들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네. 물속에서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좀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그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보그 핸드스탠드러스의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그 인용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냄새는 교육받을 수가 없고 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천박한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발끈할 거예요. 막 교수님께서 제일 발끈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화학 감각이기 때문에 모든 종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이다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최근에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지금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이게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맡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인지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후각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느끼시는지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후각을 상실했었던 그런 동시적으로 경험을 하는 일은 흔치 않고, 뭐 독감 시즌 때 뭐 사람들이 이제 냄새를 못 맡거나 그런 경우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면 후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예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 냄새를 맡는 겁니다. 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이라는 건 5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향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되는데, 향이 없어지게 되고 맛이 없어지게 되면 음식에서 나오는 정보는, 감각 정보는 질감하고 온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비싼 툭불 소고기를 드신다고 할 경우에 이제 이 코로나 걸려서 냄새를 못 맡고 미각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두루마기 휘지를 이렇게 몇 접 접어서 그걸 따뜻하게 해서 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제 사는 즐거움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후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던 거, 그냥 우리가 향수라든지 방향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향이 있는 것들에 대한 대상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 아주 일반적으로 느끼던 것들에 대한 이제 향에 대해서 또 후각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늘어난 편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향수라든지 방향제는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나니까 이거는 나나 이거는 나나 그러면서 평소에 관심이 없던 것들에 대한 후각의 관심이 되게 많아진 거죠. 갑자기 안 나니까 평소에는 안 맡을 홍어는 좀 날려나 그러면서 홍어를 안 먹다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각은 잃기 전에는 사실 소중한지 잘 모르는, 특히 후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지혜 작가님 작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게, 후각에 대한 그걸 하면서 이제 두 댄서 무용수가 이렇게 서서 서로의 냄새를 맡고 있잖아요. 그 생각은 못 근데 해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웠던 게 사람 냄새가 아닐까. 특히나 감염이 두려우니까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어디에 들어가면 훅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만의 냄새가 있잖아요. 또는 시골에 가면 시골 큰어머니 큰아버지만의 냄새가 또 있고, 그리고 이 사람마다 다른 그런 어떤 사람 냄새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서 좀 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코로나19 한가운데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참고로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도 하냐면요, 교수님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남녀가 서로 특정 유전자 조합이 나랑 맞는 파트너를 냄새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재밌게도 일본 사람들이 이 연구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남자분들, 젊은 청년, 왕성한 그 대사를 자랑하는 청년, 20대 청년들을 40명을 모집을 한 다음에 트레드밀에서 막 뛰게 시키는 거야. 15분을. 땀이 나잖아요. 이렇게 딱 겨드랑이를 한 다음에 여기 축 채취를 해가지고서는 흠뻑 적신 정도의 종이를 시험관이나 이런 조그만 플라스틱에 넣고 닫아요. 그리고 나서 40명의 여자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씩 다 열면서 냄새 맡고 무슨 향인가요? 그러면 막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되게 흥미롭게도 이 여성분들 중에 10분의 1에서,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는 특정 종류의 남성의 견해가 불쾌하게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꿀과 바닐라 향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읽고도 진짜 이게 정말 그런가 잘 믿어지기가 어려웠는데, 나에게 맞는 파트너, 그러니까 특정 파트너의 경우에는 그 냄새가 불쾌하게 안 느껴지고 견해인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꿀과 바닐라가 섞인 향으로 느껴진다라는 기록을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니까 모르지만 남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면은 저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냄새가 불쾌하게 느껴진다라는 걸 가끔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픈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더 친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냄새가 불쾌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비호감이 생기는데, 또 반대로 끌리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변태 같지만 뒤에서 이제 샴푸 향을 맡으면서 이제 냄새를 맡는 그 남성들의 그런 장면들이 코믹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 아마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진짜 그 모든 냄새가 좋다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그러한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사람의 일부인데 우리가 이걸 좀 잊지 않았나라는 슬픔이 있어서, 거꾸로 보면은 또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걸 어떠한 소재로 활용해서 미래 감각에는 어떠한 종류의 작업이나 상상까지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네.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사람이 맞추는데. 코도 약간 벌렁벌렁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잘 친한가 안 친한가, 잘 맞나 안 맞나 얘기할 때 케미가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케미칼이 이제 화학 감각에 대한 소통이라서 그런 부분이 그 작품은 사실 아까 잠깐 이제 작가님하고도 만나서 수업 시간에 좀 미리 좀 이렇게 써도 안 되냐고 제가 허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잘 설명이 돼 있고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실제 그렇게 사람 간에 결국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그 과정을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하긴 하지만 그런 데서 사람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냄새를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아마 장동선 박사님도 동의하시겠지만은 이게 신경세포 간의 둘의 서로 간의 소통은 화학물질 간의 소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아래 단계로 가면은 냄새 맡는 그 신경세포 두 개가 서로 간에 이제 알아가는 시냅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내가 만들까 말까 결정하는 그런 것 같이 저희는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 장동선 박사님 말씀대로 처음에 어떤 저런 영감을 얻으셨을까 하는 게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두 퍼포머께 요청드린 거는 조금 더 이런 안무를 요청드린 거지 사실 이렇게 서로의 냄새를 맡아달라고 요청드리진 않았어요. 아. 근데 그렇게 느끼셨다니 또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서로 저 냄새를 냄새 맡고 맡는 있냐. 건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되게 죄송스러웠던 건 퍼포먼게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였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 거 자체가 사실 되게 위협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좀 사지에 몰아넣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되게 적극적으로 채취를 맡아주세요. 뭐 숨을 쉬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는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작업을 하게 된 건 정말 코로나 때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에 처음에 커팅을 했던 게 그 칸트 얘기에서 칸트가 이제 인간이 가장 없어도 되는 감각이 이제 후각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은 감각이 후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제일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 감각을 마치 폄하하는 것 같아서 이제 발끈해서 이 작업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제가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짧아지고 제가 무엇을 먹은 거를 계속 이 안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게 되게 괴로웠었거든요. 이제 마스크 자체에서 나는 이제 향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이 작업에서 크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후각을 그리고 코라는 거를 굉장히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지만 사실 입으로 하는 호흡과는 다른 코로 호흡을 했을 때 좀 더 이제 깊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후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화학 수용체가 만나는 그게 이 장면에서도 하나 나오는데 이제 물구나무를 썼을 때 그 후각 수용체가 이게 뇌로 뻗어나가는 것이 마치 그 숲에서 나무가 뿌리를 이제 땅에 박고 있는 것 같은 마치 물구나무 종이 이제 그 자체에서 이미 코에 숲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이게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비과학적이어서 사실 두 과학자님 나오신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후각 박사님께서 이거는 맞는 장면이다 하셔가지고 네,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냄새를 맡고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수용할 때 이게 다공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다. 혹은 소위 얘기하는 가소성 이제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또 이제 다공성 계곡 그 이동식 구멍들에 대한 작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 사이언스 픽션 이 안에서는 이 주인공이 돌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또 데이터 덩어리잖아요. 이제 이 존재가 다공성 계곡에 이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설정이 되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세계로 이동을 하고요. 그런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그런 디지털 정보인 데이터가 다공성 계곡에 살았다라는 설정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다공성이 공간의 공이에요? 맞습니다. 구멍이 많은 그 골다공증의 공인데요. 그 작업의 연작으로 다공성 계곡 연작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전시 중인데 처음에 인간이 아는 주인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주하는 주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이주가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떤 국경을 건너는 이주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그만큼 중요한 중첩된 이주는 사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잖아요. 그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버추얼한 것과 물리적인 마이그레이션을 동시에 담기 위해서 이 어떤 금색 큐빅 조각을 닮은 그 페트라 제네트릭스라고 하는 개체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실제로 다공성 계곡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박혀서 사는 어떤 광물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조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플랫폼에 박혀 있는, 그러다가 그 플랫폼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어떤 계곡의 폭파라든지 그런 이유로 어떤 다른 곳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그래서 마치 난민이 입국 심사 받듯이 그런 문지기로부터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다공성이라는 거는 근데 되게 다양한 중첩적인 의미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지층 사이의 다공성, 저희가 자꾸 어떤 광물 자원을 캐내고 석유를 채취하고 하면서 비어져 가는 그 듬성듬성한 땅속 지층의 사이 공간들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빈 공간들에 이제 점차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이렇게 채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지질학적 다공성하고 그리고 그런 하드디스크라든지 어떤 저장 매체에 생겨나는 알 수 없는 오류의 구멍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원인을 알 수 없는 액세스가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모든 저장 매체가. 그래서 끊임없이 IT 회사들은, 어떤 서버 회사들은 그 데이터를 끊임없이 백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영생할 수 없는 데이터의 운명 같은, 구멍이 나게 되는 데이터의 운명 같은 것도 담고 싶었고, 또 제가 내러티브 구조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내러티브 구조에 그냥 플롯 구멍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플롯의 듬성듬성한 틈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이게 그 돌과 데이터를 이제 섞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뭐 어머니 돌, 마더 네, 락가 네. 나오잖아요. 모암이라고 네. 하시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걸 하나의 신성적인 존재로 이제 여기는 그런 문화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신체를 넘어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매개체를 찾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뭐 어머니의 비유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남긴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염기 배열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런 돌로 이식한다라는 그것이 되게 좀 트랜스 휴먼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이고, 근데 정보가 또 기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지능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재 교수님께 일단 한번 여쭤보면은, 뇌 안에서 이제 정보와 기억 그리고 이제 지능, 이 생명체의 뇌에서 어떤 관계로 이제 좀 연결이 되고 하는지. 아마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 이제 뇌 감각기관이라는 건 이제 정보를 모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뇌는 그 정보들을 다 받아서 이제 그 각자의 그 사람들의 뇌에서 그 정보를 처리해서 자기의 이제 지식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제 각자 다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저희가 이렇게 현대미술을 보고 같은 작품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와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보는 그 돌에서 시작하신 그걸 얘기했었을 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는 무생물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없고 뭐 기억이나 그런 정보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오래된 고고학자의 예를 들면 그런 돌에서부터 그런 많은 시간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낸다고 생각하면, 그 뭐 작가님의 처음 의도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 돌이라는 이런 모체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이제 뭐 돌도 뭐 한 자리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자연의 이동과 막 많은 것들을 거쳐서
옮겨 다니면서 계속 정보들이 있겠죠. 뭐 어느 때는 뭐 지하수에 담겼었다가 다시 노출돼서 닳아졌다 다시 들어갔다. 그런 과정들의 그런 정보들이 쌓여서 이제 이주하면서 새로운 돌들과 부닥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런 정보들이 쌓이는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에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타나는 표현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모든 모함들에서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면 그 모함은 똑같았지만 이제 각자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돌과 형태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다시 돌아오면 최초의 정보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걸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뇌로 보면 자극이겠죠. 감각의 정보가 어떤 거였을까를 이렇게 거꾸로 유추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 실제 보여주신 거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최초 모양이 있고 계속 변화하는 걸 보이니까 끝의 모양을 보고 첫 그 돌의 모양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결국은 많은 시간에 그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축적이고, 그것을 모아서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걸 이제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끄집어낼 때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의 측면에 있어서 요 정보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 게, 생명체 안에서, 그 돌이나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체 안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정보 이론적으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DNA, 뉴런. 그러니까 뇌와 유전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유전자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구조, 거기서 RNA,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게 유전이 되느냐는 아는데, 자, 유전자가 정보 전달하는 거의 가장 큰 한계는 one generation이에요. 복불복이에요. 유전자를 타고 났으면, 물론 지금은 크리스퍼 같은 게 생겨나긴 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한 세대 안에서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고 싶으면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뇌가 생겨나면서 뉴런이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이거는 IT적으로 설명하면, 유전자가 타고나기는 이 정보를 전달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서 죽지 않아도 내가 타고난 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메바가 달달한 당분이 있는 곳을 항상 가야 되는데 거기에 독소도 있다. 그럼 독소를 센싱할 수 있는 유전자가 새로 변이가 생기지 않는 한 얘는 계속 가서 죽어요. 그런데 뇌를 가진 존재의 경우에는 당분인 줄 알고 갔지만 독이 있었다. 죽을 뻔했다. 그러면 내가 타고난 프로그램이랑 유전자는 계속 당을 향해 가라고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거기는 다시는 안 가는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생긴 이유는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내가 죽기 전에 한 세대 안에서 또 다른 정보의 형태로 내 스스로를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해서 DNA가 자기가 하는 잡을 뉴런에게 아웃소싱을 한 거고, 이 뉴런은 처음에는 세상의 변화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 연결되는 신경절이 최초의 뇌였지만, 거기서 또 더 진화를 하게 되면서 생겨난 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또는 상상하는 능력이죠.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항상 과거의 데이터로부터밖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진화한 우리 같은 존재들은 상상이라는 걸 통해서, 아트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도 새로운 시나리오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 7,000년쯤 전에 모델링을 해보면 인간의 뇌가 오히려 살짝 진화의 과정에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유전자와 개체의 뇌를 중심으로 진화하다가 우리는 지금 에볼루션, 진화가 컬처로 넘어갔어요. 문화. 그러니까 내가 다 몰라도 아티스트가 하는 일과 과학자가 하는 일과 의사가 하는 일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웃소싱이 돼서 우리는 집단 전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진화하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근데 데이터의 측면으로 우리가 이걸 다 다시 정보를 담으려고 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돌이라는 비유는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기적인, 유동적인,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를 캡처하는 순간 이거는 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모여서 다 붙여도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완벽한 유기체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스냅샷들을 가져다가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돌이라는 형상이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뇌과학을 하면서 인간을 연구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는 심리학자들, 다른 쪽에는 컴퓨터 공학자들, 의학자들,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여기가 세계를 보는 거랑 여기가 세계를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뇌과학이라는 접점을 통해서 만나지만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인 가설을 가지고 우리 의식과 무의식과 뭐 이드와 이런 형태의 이제 해석들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AI 알고리즘을 돌려서 모델들을 만들고 패턴들을 보는 형태의 일을 하고 있어요. 미리 가설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로 돌아오게 되면 전 재밌다고 생각한 게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로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회화를 무시하고 자신은 조각을 가장 높은 종류의 미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덩이 하나만을 보고도 그 안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상 자체를 보고 그 형상이 생겨날 때까지 나는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내서 깎아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미켈란젤로가 했었어요. 이건 정말 그 정도의 예술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바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라는 걸 그냥 돌로 놓는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또는 과학자가 누군가가 그 데이터들의 형상 안에서 이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만들 수 있고 어떠한 것을 꺼내낼 수 있고 어떤 걸 형상화시킬 수 있는지에 뇌 안에 또 다른 표상이나 또 다른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깥에 만들어 있는 돌 또는 데이터로부터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세상이 IT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미켈란젤로적인 시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디지털의 영역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님들이 그런 파이오니어처럼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그 자체는 진짜 록, 그러니까 정말 돌이고 그 안에서 내가 형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재밌는 거는 그 형상이라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뇌가 일종의 표상으로 하는 거죠.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 존재는 포유류처럼 뇌가 주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세상의 환경 변화와 다른 개체들을 인지하는 존재만이 꿈을 꿔요. 파충류는 꿈을 꾸지 않고 양서류냐 어류는 꿈을 꾸지 않는다를 정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데이터들이 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전부 다 세이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들의 데이터가 다 들어와서 매일 밤 내 머릿속엔 이만한 돌덩이가 있으면은 내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조각을 하듯이 이건 필요 없는 조각들이니까 떼내고 요것만 남겨두면은 나에게 필요한 피겨가 생겼네라고 어떻게 보면 내 뇌 안에 전시실에 나는 필요로 하는 피겨들만 전시하는 거고 돌덩이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깎아내는 작업이 꿈을 꾸고 꿈 없는 이제 비렘 수면으로 갔다가 렘 수면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다라고 또 비유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세상의 정보나 데이터를 돌로 보자고 한다면 돌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 안에서 무언가 나에게 의미 있는 패턴, 형상들을 찾아서 뇌 안에서도 늘 조각을 하고 쳐내고 나에게 필요로 하는 종류의 정보만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두가 아티스트라고 상상한다면 모두의 뇌 안에 있는 갤러리는 저마다 다를 거예요. 저마다 깎아내서 전시하는 피겨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이 됩니다. 네. 작가님한테 좀 김하영 작가님은 저를 되게 곤란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페트라 제네트릭스를 또 찾느라 한참 고생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한참 했는데 정말 사변적 그 픽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가는데요. 이런 상상력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작품 보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앞에 돌을 앉혀놓고 이제 이민 그 수석하시는 분이 앉아서 질문을 하는데 이 작가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저는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이 돌에게 무슨 질문을 우리가 물어보는 건 너 혹시 들어와서 테러할 거 아니지?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걸 물어볼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돌한테 뭘 물어볼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픽션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돌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 예정이신지, 무슨 질문을 또 하실 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이것은 돌이기도 했다가 데이터이기도 했다가 네. 이주자이기도 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편한 질문들을 설정하는 것 같은데 그 시퀀스에서 일종의 입국 심사, 국경 심사를 하는 장면에서는 그 당시에 저 작품을 처음 제작할 때 호주에서의 전시를 위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호주의 난민 입국 심사 문헌을 그대로 참고했었어요, 사실은. 네. 거기에 사변을 붙여가지고 상상을 해서 만든 것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돌이 뭐 자기가 원래 살던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나 보지 난민이 된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폭파해가지고 다공성 계곡이 폭파하는 바람에, 네. 근데 또 그 당국에서 다공성 계곡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또 복제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랑 똑같은 애가 또 있는 걸 발견하고 경악하게 되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그 결국은 그런 상상들이 다 뇌에서 하는 것들이 참 재밌습니다. 저도 질문이 두 분께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예전에 어떤 과학자분들이 DNA의 무게를 측정하겠다고 뭔가 그런 테스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DNA가 무게가 있단 말이야 라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되는 어떤 나선형의 뭔가 꼬임 형태 물질이어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아닌가 했더니 우리 몸에 있는 DNA만 싹 걷어내면 뭐 몇 그램이라도 이게 무게가 있다고 하는 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또 최근에 장동선 선생님의 그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 DNA에 거의 지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매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이걸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장 매체가 지금 우리가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가고 있는 메모리 칩, 이 경우에는 사실 한계가 꽤 있잖아요. 일단 뭐 제작하는 데도 그렇고 가격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데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생물학적으로 DNA에다 저장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내고 하는 기술들을 과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테틱 DNA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몸 자체가 하나의 가장 용량이 높은 정보 저장 기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하나는 이게 DNA가 쓰여지고 나서 그대로 항상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읽혀지고 복제되고 하면서 정보가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짝 바뀌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저장된 정보가 바뀌면은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참고로 노화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는 설계도를 계속 복사해서 세포를 만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설계도가 닳고 닳아가지고 복사를 하는데 실수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노화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이제 재생하면은 우리가 나이는 들더라도 노화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고, 뭐 유명한 책이지만 노화의 종말, 뭐 데이비드 생클레어 이런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십 년 안에 우리는 나이는 들어서 죽어야 될지는 몰라도 노화라는 걸 경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정보가 얼마만큼 손실 없이 복제되어 가지는가의 메커니즘과 비슷한데 어쨌든 뭐 우리 몸의 DNA도 이런 형태로 노화를 통해서 계속 바뀌어져 나가는 것처럼 저장 매체로 봤을 때 저장한 그대로 정보가 남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이제 그 스테이블함의 문제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쓰고 읽고 하는 게 엄청 간편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DNA를 만들어내거나 이거를 이제 읽어내거나 하는 작업들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서 아무리 싸게 기기를 가져간다고 해도 몇 천만 원짜리 기기를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다 테스트를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지문 정보나 홍채 정보보다도 그냥 침을 딱 뱉어가지고 또는 입안을 이렇게 세포를 내가지고 DNA 테스트하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긴 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읽어내고 어떤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기술이 아직 충분히 싸게, 그러니까 저렴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 레벨이 오지 않았다 뿐이긴 하지만 만약 정말 그 한계만 넘어서게 된다면 앞으로는 누군가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검증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그 DNA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DNA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쓰고 읽고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글쎄, 조금 보완하자면 이제 있는 정보를 읽는 기술은 굉장히 발달한 편이에요. 이제 그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뭐 제 몸에 있는 거 제 DNA 보면 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 원치 않는데 뭐 사실 새로운 정보를 넣고 싶으면 이제 새로운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아까 장동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그거를 다 고쳐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현재까지는 아주 안정화되어 있는 건 없어서 이제 DNA를 저장 매체로 쓰는 데는 이제 그런 기술적 한계는 아직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기술이 되는 거는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에 가능하면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PC가 첨부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었고요. 이제 지금 뭐 간단하게 저희 이제 지놈 테스트에서 이제 뭐 당신은 뭐 무슨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예측하는 게 지금 검사가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는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또 저희 몸에 있는 만큼의 DNA를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정교하고 좋은 기계가 필요하니까 그 지금 차라리 있는 이런 하드 드라이브 쓰는 게 예술을 쓰는 게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그게 제일 보편화된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 게 새로운 정보를 쓰고 읽기 위한 매체로서 DNA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한편으로 있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내 게놈 전체와 내 표현형 전체 데이터를 읽어내는 형태로 가져가는 기술은 저는 여기도 페이스북 메타에서 오신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게 되면 되게 중요해지는 종류의 기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보안성이 높은 형태로 디지털상에서의 정보를 저장하는 게 NFT가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고 논펀저블 토큰이나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그런 종류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트 쪽에서도 많이 그 유명해진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이쪽에서만 연구되는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조지 철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참고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분이고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 인류가 붙어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열심히 프로모션 해가지고서는 띄우는데 정말 세계 최고이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요새 NFT의 형태로 모든 개인이 마이데이터의 형태로 내 자신의 게놈 전체를 NFT로 발행해서 내가 소유하고 팔고 하는 형태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기업도 만들고 제안을 하셨어요. 조금 옆으로 새는 것 같고 말이 좀 많긴 한데 여러분이 아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정보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요즘 유전자 분석하는 게 되게 유행처럼 내가 얼마죠? 100만 원도 안 들 거예요. 23andMe 또는 Ancestry 이런 형태의 기업에다가 내 세포나 뭐 일부를 주면은 내 유전자를 분석해줘요. 그럼 내가 어떤 유전병이 있는지 언제 아플지 내 유전자 패턴을 쫙 다 분석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데이터가 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지금 뜨고 있어가지고 유전자 분석해주는 회사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유망하냐면 23andMe의 창업자가 아마 아마존이었나요? 구글 창업자의 전 와이프예요. 엑스 와이프. 근데 이혼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투자한 돈은 회수하지 않았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사랑은 빠이빠이지만 투자한 돈 자체는 난 이게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서 여전히 넣어놓은 상태로 그 정도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은 이런 유전자 테스트를 해줄 때 내 유전자를 주잖아요. 이건 B2C고 기업은 나한테 당신은 이런 유전자가 있어 라고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 150만 원을 줘가지고서는 알려주는 걸로 이 기업이 돈을 벌지 않아요.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예요. 이 기업은 어떤 형태로 돈을 버냐 하면은 수없이 많은 수십만 명들이 이제 자기 유전자 분석을 해달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작게 쓰여있는 스몰 리튼에 이제 내 권리를 거기에다 위임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더나 백신이나 파이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수없이 많은 유전자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 제약회사가 법적으로 다른 데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말했던 유전자 분석을 해주는 회사들이 라지 스케일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사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조지 처치 교수님이라는 분이 왜 각 개인이 NFT로 내 DNA를 내 게놈을 발행해서 개인이 팔고 가지고 있게 하자라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 비즈니스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기업에게 내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줬는데 여기에서 내 유전자를 가지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제약회사에 돌려가지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NFT로 블록체인상에서 오픈돼 있으니까 누가 내 데이터를 쓰고 이걸 트래킹을 할 수가 있으면은 제약회사에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은 내가 가져가서 내가 돈을 버는 형태로 개인에게 탈중앙하는 형태로 줘야 된다라는 메커니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생체 정보를 얼마만큼 어떤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걸 NFT로 발행해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얻고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하거나 퍼뜨릴 때 원래 크리에이터가 이거에 대한 그 소유권과 저작권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다른 분야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지금 메타버스와 NFT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 연결되어 있는 분야가 됐어요. 나의 건강, 나의 데이터, 내가 어딘가에 가입해서 소셜 네트워크에 어떤 친구들과의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내가 어떤 아트 작품을 좋아하는지 이 아트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발행한 그 작품을 또 누가 좋아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또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 상의 연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다음 단계의 인터넷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SF적인 영화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이 타이밍에 하나 되게 좀 찬물을 껴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좋아요. 찬물 좋습니다. 네, 다이빙 리플렉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김황 작가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 작품의 VR 작업을 이제 전시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업을 봐야겠다, 보고 싶다 해가지고 보는데 제가 몰랐는데 생각보다 VR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다시 벗고 쓰다가 다시 벗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어떤 새로운 기술에 되게 이제 환영을 하고 나름 이거를 쉽게 적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조차도 사실 이거를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튕겨져 나가는 것 같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누락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신기술에 누락된 사람들이 사실 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불안함 이런 걸 느꼈는데 이게 저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어르신들이 이제 키오스크 쓰고 이럴 때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그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되는데 막상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이게 되게 이제 모두가 이렇게 공평하게 혹은 공평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모두에게 좀 고루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이제 예술가로서 혹은 과학자로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과학자님 먼저. 근데 뭐 사실 제가 컴퓨터를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키워드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옛날에 도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영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사람이 그걸로 영어를 배우기도 했다고 하지만 근데 전 유학 가서 이제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알고 써야 되는 시대가 있었고 기술을 알고 쓰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제 그게 소비자와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 간의 밀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는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술적인 것들 뭐 간단하게 애플 처음에 이제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사실 그 시작 버튼 하나였어요. 그 버튼도 원래는 뭐 스티브 잡스는 없애라고 그랬다는데 그거를 뭐 너무 없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하나 남겨놨다고 했는데 그때 같이 나왔던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소니에서 나온 그 핸드폰에는
자판이 나왔었어요. 손톱으로 눌러야 되는 자판이.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뭐 키보드가 익숙하니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어떤 얼리 어댑터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으나 지금 염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점점 기술적으로 습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데서는 괴리를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나이 들은 분들이 학습을 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든 사실 사용하는 입장으로 가면 간단하게 줄일 수 있고 직관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의 기술들은 저희가 힘들어하는 기술들은 대부분 얼리 어댑터에 굉장히 지금 하이엔드에 있는 것들이라서 이제 아직까지 커스터머 위주로보다는 기술 개발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배우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답변드리면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하나는 왜 이 VR 세트를 썼을 때 멀미가 일어나는가. 그 답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 동료들이 연구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시각으로만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쓰고 있지만 나의 어깨 근육, 내 귀 안에 있는 정보, 내 밸런스, 내 몸의 모든 정보가 동시에 뇌로 정보를 주고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헤드세트가 주고 있는 정보가 그것들이랑 매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탔을 때 멀미하는 것도 노세아라고 멀미라고 하지만 이 VR을 썼을 때 멀미를 하는 것도 다양한 종류의 자극들이 뇌에 들어가는 게 시각과 또는 눈 아래 움직임이나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보여주는 정보랑 다른 정보가 맞지 않을 때. 근데 이거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격차. 그러니까 모두가 이걸 이용하게 될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의 연장선인데 초기 인터넷은 사용하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뭐 포트란이라든지 파스칼, 뭐 되게 그 기계어나 기계어에서 그 다음 언어로 가는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배웠어야 되는 좀 어려웠는데 이게 갈수록 쉬워졌거든요. 근데 요 다음 단계의 인터넷은 자꾸 오늘 메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페이스북 메타에서 컨트롤 랩스라는 데를 인수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톰 리어든 박사라는 분이 만든 디바이스가 있는데 요런 종류의 이제 웨어러블을 찾아놔요. 그러면은 키보드를 상상하면 내 손가락만 있으면은 이게 키보드가 되고 마우스 버튼을 상상하면 마우스 버튼이 내 손가락이 마우스 버튼이 되고 내가 스위치나 버튼을 상상하면은 내 손가락이 버튼이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가 필요가 없고 마우스가 필요 없어도 요 웨어러블만 차게 되면은 내 손의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우리가 스마트폰만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내 눈이 보는 거를 알고리즘이 알고 알고리즘이 직접 눈을 정보를 보내줄 수 있도록 글래스의 형태로, 헤드셋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 내 눈이 보는 거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거는 내 손, 발, 다리, 몸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우리가 처음에는 PC랑 유선 인터넷의 형태로 랜선을 연결해가지고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를 이용했죠. 요즘은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무선 와이파이 앱스토어를 다 이용하죠. 요 다음 단계의 인터넷은 글래스만 갖고 다니고 뭐 이걸 차고 있건 여기에 센서가 있건 내 몸만 있으면 내가 온라인 공간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다 다닐 수가 있어서 마크 주커버그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문 단어였는데 embodied 인터넷, 신체화된 인터넷이라는 개념으로 메타버스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되게 되면은 더 심플해지죠. 왜냐하면 글래스만 딱 쓰고 내가 그냥 걸어 다니거나 내 손발을 움직이면 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진화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의 UX나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는 뭔가 타이핑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클릭하거나 앱을 깔거나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안경만 쓰면 보이고 뭐 내가 말을 하거나 내 손을 움직여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인터넷 자체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는 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백그라운드에 이 기술이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탑재가 돼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제3국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인프라 자체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에서나 일부는 이걸 사용하기가 너무 비싼 어려운 기술일 수가 있어서 디지털 격차 해소 자체는 계속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작가님들께서 이제 그런 사변적 픽션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상상력의 한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보드가 있으면 가상 키보드를 만드는데 키보드라는 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보를 보내기 위함이잖아요. 어떤 저의 생각을.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보내는 게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가님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사변적 픽션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제 뭐 아까 그 그림에도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사이보그가 되거나 아니면 로봇이 돼서 이제 새로운 그 미래 어떤 갑자기 거기에 세상에서 움직여 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힘을 써야 되거나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언맨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보면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결국은 오늘 작가님들이 보여주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현실에 대한 그런 뭐 사변적 픽션이 아니고 현실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가이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페이스북도 지금 많은 부분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뭐 1분에 한 150자 정도 타이핑하는 거를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타이핑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가장 쉬운 거는 뭐 어르신들이 뭐 부모님들이 가장 하겠죠. 내 마음 모르겠니?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뭐 이런 나타날 때 그런 사변적 픽션 같은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은 도리어 과학자나 기술자들에게는 가야 할 길들을 제시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대단한 이마에 마음을 네, 그래도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구글에서 좀 안 찾아볼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네. 그 플로우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면 근데 아유 작가님 말씀 답변부터 잠깐 먼저 네네. 듣고 간단하게 짧게, 그러면 네.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고 애둘러서 다른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VR 챗으로만 촬영하고 만든 장편 다큐멘터리가 선정이 돼서 상영을 했어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 VR 챗이라고 하는 건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VR 장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PC 유저들만 쓸 수 있는 되게 제한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고사양 PC를 운용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컬처, 아바타 상태의 몸을 입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그 원격 현전의 개념, 텔레프렌전스라는 개념을 즐기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 감독이 굉장히 젊은 20대 감독이 1년, 2년 동안 팬데믹 시기에 아주 다양한 커뮤니티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그 VR 챗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메라가 또 있더라고요. 뭐 초점 조절, 줌 기능 다 되고 정말 현실의 카메라를 완전히 모방한 그런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그것들로 고화질의 영상들을 다 찍었는데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는 그 미국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 그 팬데믹 시기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미국 수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강좌를 여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월드에서 만나자 그러면 다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수화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많은 배리어와 제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을 제시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때. 그리고 거기서 또 원격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 같이 전 세계 사람들과 모여서 파티를 하기도 하고 폴댄스 추는 사람들이 그 폴댄스를 또 이렇게 직접 폴을 집에 설치하고 추려면 풀 트래킹 이 센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다리에도 차고 여기도 차고 그래서 정말 그 무거운 VR 기기를 쓰고 다 차고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네, 방에다 조그만 방에다가 이렇게 아바타 상태는 굉장히 멋있는 어떤 그런 아바타를 입고 네, 재밌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세계 속의 가능성까지 기술부터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서 혹은 매체로서의 예술 이제 이런 거 얘기까지 이제 나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약 10분
10분 조금 넘게 질의응답 시간이 생겼는데요. 혹시 플로우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좋은 대담 감사하고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아까 장동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23andMe처럼 유전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 같은 개인의 생체 정보가 그렇게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래서 NFT 같은 그런 방안들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 얼마 전에 칠레에서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자기 개인의 신경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혹시 유전자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뇌파라든지 MRI든지 그런 그 개인의 뇌에 대한 정보도 뭔가 프로텍트를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fMRI 데이터 같은 경우도 내가 보고 나서 그 정보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도록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정보보호법이 잘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기술 발달 때문에 약간의 그레이 존이 있기는 합니다. 저 근데요. 이건 돌발 상황인데 문재인 교수님께 말씀을 넘겨드리고 잠깐 화장실 뛰어갔다 와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피지컬 월드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끄고 다녀올게요. 뭐 퍼포먼스 같아요. 네. 신체에 대한 네. 사변적 픽션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실 그런 의료 데이터는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예를 들어서 내 영상 사진을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연구를 이제 메타스터디를 해보니까 이렇게 회백질이 두꺼운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더라 아니면 창의력이 좋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겠죠. 내 애는 그런지 내 머리는 그런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있는 거를 아까 DNA도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는 유전자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나는 이런 게 싫으니까 이런 걸 빼고 싶다, 넣고 싶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실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경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이제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사람들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거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메타버스나 이런 쪽들도 어느 정도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신경윤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상업 용도로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구글 글라스를 쓰고 다닌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뭐를 봤는지 다 구글에서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될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의 정체성 그런 게 이제 나쁘게 쓰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뭐를 열심히 보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나쁜 용도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윤리적인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슬픈 이야기는 법은 가장 늦게 옵니다. 그렇죠.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분 혹시 서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장동선 박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 가셔가지고 금방 오실 겁니다. 기다리시죠. 질문하시면 그러면 장동선 박사님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잠깐 인터럽트를 해도 될까요? 여기 맨 앞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문선혜 박사란 분인데요. 제가 이제 같이 저랑 이제 공부를 했던 그 박사님입니다. 아까 근데 사실
그 장동선 박사님께서 뭐 40명의 그런 땀 냄새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선혜 박사가 했던 일이 그런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향이 있어서 그 갱년기 여성들이 그 향을 맡았을 경우 우울증이 개선된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뭐 이렇게 직접 연구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지금은 LG전자에서 그 이제 인지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좋을까요? 뭐 그 갱년기 실험했던- 여성의 우울증 치료에 관련된 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향이 이제 저희 정서랑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알려진 감각이라서요. 저희가 이제 향을 맡았을 때 이제 뭐 기분이 좀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갱년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우울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향을 통해서 이제 생체의 어떤 호르몬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체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결과는 어떠셨어요? 결과는 저희가 그때 회사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와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향들 중에서 이제 좀 약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조금 기분이 뇌신호로 확인했을 때 기분이 와. 좀 개선되는 향들을 찾아가지고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 제품 활용되고 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차차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솔깃하네요. 네. 네, 장동선 박사님 오셨습니다. 와, 네. 얘기해도 네. 되나요? 마이크 다시 켰습니다. 이게 제일 화장실 뛰어갈 때 예전에 교수님이 마이크를 킨 상태로 뛰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사운드 효과가 아트도 아니고 와우. 풀로 간 게 있어가지고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탁 끄긴 했어요. 아, 아까는 ASMR이 SF. 그거였군요. 네, 맞죠. 질문 질문께 질문. 네네네. 일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말씀하신 것들을 듣다 보니까 그 냄새가 이제 사실 사람에 따라서 인식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냄새도 사람에 따라서 인식이 다르게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그 냄새라는 것 자체가 화학적인 정보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냄새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혹은 경험의 그런 산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그냥 생겼어요. 제가 사실 이과가 아니고 문과여서 이 영역은 사실 문재일 교수님이 전문가십니다. 냄새 연구를 몇십 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장 박사님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냄새라는 게 경험의 산물인지 아니면은 그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인지. 냄새는 그 이제 다른 시각 청각과 다르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사과 냄새다, 바나나 냄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각하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구별하기 위해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거나 아니면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향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맡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것들은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페로몬이 이제 남녀 간의 관계 외에도 이제 무슨 이렇게 프레데터와 프레이 관계도 있고요. 또 뭐 영역 표시도 하고 뭐 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다가 쉬를 하잖아요. 그게 자기 영역 표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다른 이제 동물들이 안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에서 난다기보다는 거의 뭐 본능적이나 유전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요. 경험적으로 하는 건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이제 아, 이 냄새구나. 그래서 나는 싫다, 좋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능적인 냄새에서도 경험에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특정한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굉장히 그때 뭐 아팠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나이 들어서 다시 그 냄새 맡으면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싫어지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되는데 후각적 그런 경험은 신기하게 딱 한 번인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이제 여러 번 경험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왜냐하면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냄새 맡는 거와 먹는 거는 이거 냄새 맡아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입안에 집어넣었을 때 이거 삼키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토하거나 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독약 먹고 이게 독약이었구나 다음에 안 먹어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 번의 경험도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을 하게 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로는 이제 어떤 특정한 뭐 라벤더라든지 뭐 그런 향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맡고 내가 이 향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계속 반복하면 이제 라벤더 향에 맞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좋았던 기억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감각과 다르게 후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분석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두 가지 그런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 드리면은 그 다른 감각도 두 가지가 다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시각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돌이 날라온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내가 움직임 자체를 보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형태의,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보게 되는 형태의 자극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말과 연관지어서 교수님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40명의 남성들이 뛰고 나서 견해를 채취했는데 여기에서 누군가의 냄새가 꿀과 바닐라 향으로 난다. 이거는 경험적인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 가지고 있는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그 냄새가 나는 거지, 내가 특정 냄새를 10번 맡아본다고 갑자기 꿀이나 바닐라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고, 또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또 포함이 돼 있지만 재밌는 게 우리 오감 중에 후각만 그 중간에 말하자면은 그 우리가 환승역을 지나서 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신경세포의 신호가 직접 뇌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다른 거는 중간에 변환이 한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청각 같은 경우는 물리적 신호가 전기 신호로, 그 다음에 뭐 빛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수용체 변화를 통해서 다시 그 전기 신호로 라는 변환들이 일어나는데, 후각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과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었는데 이제 모든 다른 감각들은 시상이라고 하는 감각 정보를 모아서 종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거쳐서 가는데 후각은 시상을 거쳐가는 패스와 거쳐가지 않는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쳐가지 않는 곳은 그냥 그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감정적인 감정뇌라고 하는 편도체라는 곳으로 바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감정을 바로 조절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험 배울 수도 있죠. 그래서 치즈 처음 마시면 진짜 꿀인내 엄청 나지만 청국장이건 치즈건 아니면 맥주나 와인 향 같은 경우도 처음 맡았을 때랑 내가 여러 번 경험했을 때 그 향을 구분하는 정도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경험으로 업데이트가 되기는 하죠. 사람은 극복해냅니다. 아까 이겨낸다고 얘기했는데요. 홍어 같은 경우 아모니아 냄새거든요, 메인이. 그래서 홍어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홍어회가 좋다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점점 먹다가 좋아지지, 그게 막 처음 홍어회 나는 환장을 해서 너무 좋았어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저 알쓸신잡에서 홍어 먹는 걸 방송이라서 어쩔 수 없이 먹었거든요. 원래는 진짜 먹기 싫은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날 아침 목포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거든요. 아메리카노에서 홍어 향이 나는 거예요. 와, 목포는 어떻게 아메리카노에 홍어 향을 넣냐. 너무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먹은 홍어의 향이 내부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내 기도로 올라와서 차 있던 것이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그 향이 같이 들어가서 홍어향 아메리카노였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홍어향 아메리카노. 홍어향 아메리카노. 네. 충격적이네요.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저희 그 페이스북 통해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감각을 연구하는 문화 콘텐츠 전공자입니다. 아티스트들이 사변적 픽션을 제공하듯이 저와 같은 문화 콘텐츠 혹은 인문학 전공자들이 무엇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마 뭐 감각을 연구하신다고 하시니까 인문학 전공자들이 뭐 감각을 통해서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좀 날카롭게 답해도 될까요? 네, 이게 좀 네. 날이 서 있는데 문화 콘텐츠와 감각 인문학이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다 너무 넓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마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뭘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문학, 과학 이거를 이렇게 꼭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 앞으로는 사실 지금 여기 아티스트들임에도 불구하고 IT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문, 예체능, 뭐 과학, 이공계 이거 나누는 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수능 시험 보는데 이걸 나눠 놓은 것 때문에 생겨난 폐해지. 사실은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은 인간은 인간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라는 주제니까 사실은 원래 인문학, 사회학의 영역이죠. 근데 그거에 뇌과학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뭐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원래는 뭐 조각을 하거나 뭐 캔버스를 앞에 놓는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그 도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을 다 활용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그러한 제가 무얼 했는데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종류의 질문은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본인이 알지 누군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형태의 질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그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그래도 질문 왔으니까 답변 네. 드리면 뭐 저기 잘 써놓으셨어요. 사변적 픽션을 제공하듯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변적 픽션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많이 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과학으로 해서 뭐 논문적으로 설명을 해서 일반인을 설득시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장동선 박사님도 계시지만 장동선 박사님 콘텐츠가 모든 사람들이 읽어서 다 끄덕거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거를 우리 일반인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로 풀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과학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많이 보여주신 작품이나 또 문학적인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 뭐 저는 공감하지 않지만 뭐 그 칸트가 그 뭐 후각을 연구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끄덕거릴 수 있는 거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도 조지 오웰 그 작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관부두로 가는 그 길이라는 데 보면 그 냄새는 이제 그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거래서 냄새로 사람의 계층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사실은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보고 딱 그 소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봉준호 작가님이 그 소설을 읽으셨나? 그러니까 냄새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반지하의 냄새를 통해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계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야기들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문학 콘텐츠를 하거나 인문학, 뭐 어떻게 보면 소설이나 그런 데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큰 걸 상상하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범위보다 바깥쪽에서 넓은 일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재밌게 그 줄 베르느가 이제 달로 가는 여행이라는 거에 써서 대포를 쏴서 달에 가죠. 그런데 실제 계산한 거를 보면 대기권 통과하는 그런 수치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칼텍이라는 곳에 아마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을 텐데 거기가 제트랩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나사의 전신인 곳인데 거기 계신 과학자들의 절반이 그 소설을 읽고 본인이 나중에 그 우주항공 쪽에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논문 읽고 가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사변적 픽션, 뭐 사변적 픽션이라는 시간이 뒤에 가면 그건 사실이 될 것이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게 실제 세상도 더 이렇게 상상할 것도 많아지고 더 좋은 행복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멋진 답변 해주셨네요. 네, 행사를 마무리하기 너무 완벽한 답변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얘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의 발명자 역시도 아더 C 클라크라는 SF 작가인데 본인이 이걸로 특허를 냈었으면은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됐었을 텐데 그 공식이랑 실제로 인공위성을 쌓아올리는 궤도랑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사람들이 소설을 읽고 해볼까 해서 처음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소설이 나왔고 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 역시 개념 역시도 1992년도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 처음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픽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학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죠. 작가님 한 분씩 말씀해 주시고 맞춰볼까요? 작가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는 각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문화 콘텐츠 전공하신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넓게 보면은 제가 하는 일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작업이 너무 어렵다,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분명 어느 부분에서는 좀 더 가깝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더 깊게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이제 문화 컨텐츠를 전공하시는 분은 더 이거를 쉽게 이제 보편적으로 언어로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동선 박사님께서 해주신 얘기에 크게 공감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영 작가님. 저는 다 동감이고요. 말씀들을 다 잘해주셔서 저는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감이라도 한 말씀. 이건 또 완전 뚱딴지 같은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픽션이 사실은 우리 앞날을 견인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SF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어를 가져와서 쓰게 된 거고, 사실은 누군가 먼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는 것이고, 그 생각에 대한 어떤 밀도와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소위 소수자들이 SF 문화를 많이 꽃피웠는데, 사변적 픽션하고 다양한 인종적, 젠더적 마이너리티들이 그런 걸 꽃피웠는데, 사람들이 너희가 직접 너의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다른 사람의 미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많이 상상하시고 많이 창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뭐 파이널 월드처럼 나갈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과학자가 됐건 인문학 전공자가 됐건 아티스트가 됐건 다른 영역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영역을 더 많이 읽고 상상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여기 얹어서 말하면 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뇌과학자들 중에 봤던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최초로 연구한 거야라고 논문에 참 부끄럽게 그렇게 쓰면서 내는데 사실은 칸트, 니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학에서 이미 굉장히 깊게 다뤘던 질문이고 만약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철학이나 역사를 읽었다면 감히 내가 이걸 최초로 생각해서 연구한 거야라는 말을 거기 부끄럽게 쓰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과학 영역에서는 이 질문을 본인이 최초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이것을 다양하게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한 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과학자들 역시도 아트 작품을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인문, 역사, 철학 더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구분 없이 생각하고 거꾸로 과학이나 이 미래기술 분야도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반가운 게 아트 히스토리 전공했던 친구들이 요새 다 NFT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옛날에 어느 순간 내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면은 뒤처지거나 아니면은 문맹이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아트 전공자로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 아트나 NFT를 모르면 내가 아예 여기에서 문맹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공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어떤 분야의 구분 없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취지처럼 이런 장르 간 그리고 디시플린 간의 어떤 크로스오버가 있는 그런 행사 잘
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장동선 박사님, 김아영 작가님, 염지혜 작가님, 문재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현장과 온라인의 그 관객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시 관련해서 공지 하나를 할게요. 서울관에서 지금 개최 중인 감각의 공간 워첸칠 2.0 오프라인 전시도 이제 곧 순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주 금요일 9월 2일에 샤르자 미술재단 알무레이자 아트스페이스에서 워첸실 시즌2의 같은 콘텐츠가 물리적으로 또 구현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10월에는 스톡홀름 아크데스 국립건축디자인센터에서도 또 순회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가실 때 테라로사 커피를 받으실 텐데요. 미술관 내에서는 취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밖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고 혹시 전시 관람을 바로 하실 예정이시면 나눠드리는 커피는 가방 안이나 또 가까운 그 보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